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들이 개선된 실적을 내놓은 데다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감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1.18%, S&P 500은 1.05%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광업주 강세와 보잉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수폭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2.9% 오른 배럴당 81달러 7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지역 연준 관할 지역 가운데 7곳에서 완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지역은 경기가 혼조 양상이거나 성장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자본주의 투자 계획이 연기되고 있으며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는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가 전주 대비 10.5% 하락하며 4개월 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올해 3분기에 1.12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좀 출렁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하락폭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 증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죠. 미국 증시 많이 내렸다가 어제 이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부터 S&P 500까지 0.8에서 1% 조금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전날 보였던 낙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보잉 등의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금융주의 실적도 여기에 좀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경제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은 했는데 그래도 전날의 낙폭을 만회하기는 조금은 부족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요. 일단 다른 전문가들 굉장히 좀 이렇게 기습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좀 시장 정치가 굉장히 큰 폭의 충격을 좀 많이 받았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많이 펼쳐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특히 G2로 이렇게 대변되는 가장 큰 폭의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측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좀 인상안을 내세웠다는 게 이제 시장에 좀 퍼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정세를 좀 많이 찾아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그 증시의 그 큰 폭의 하락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대처하면서 다우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가장 컸던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좀 이제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투자자들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으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또 이례적으로 베이지북도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 네. 이제 베이지북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지난달에 발표했던 그 베이지북에 대한 그런 경기에 대한 전망보다는 굉장히 좀 완화하게 좀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투자자들 다시 한번 안심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일단 어제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항공 이름 그대로 고공행진을 주가가 펼쳤는데 그럼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항공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굉장히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일단은 환율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좀 많았었고요. 거기다 유가 같은 게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침체됐습니다. 게다가 또 금융위기 이후에 그 항공 수지에 대한 그런 역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항공사들이 안 좋았는데 일단 가장 항공사들 크게 실적 폭이 개선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여객 수요라든지 아니면 항공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이제 시장에 그대로 좀 나타났는데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국내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항공주들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계속 나타냈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좋아졌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또 한번 펼쳐보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이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뭐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를 만들어낸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들은 이제 대부분 전반적으로 큰 폭의 좀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보잉이 한 3.3%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뭐 델타 항공은 올해 11% 정도 이상을 급등하면서 항공주에 대한 전반적으로 약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뭐 전문가들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이번 분기로 끝날 게 아니고 향후에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항공주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좀 곁들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식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업종별 흐름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뭐 웰스파고라든지 모건스탠리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주가 자체는 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좀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좀 이렇게 강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안 때문에 오히려 좀 크게 하락했던 것에 대한 반등세 정도로 일단 반등 정도로도 좀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그 이면에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 실적 호조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뭐 어느 항공주라든지 뭐 금융주 이렇게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그런 실적 전망이 좋았던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좋아지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크게 완연하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막상 실적을 좀 열어보니까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유통주라든지 어제 발표됐던 뭐 원자재주, 상품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랠리를 펼쳐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안정화시켰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금융주들은 그 오히려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 가장 컸던 게 향후에 그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기지 정권을 어느 정도 매입하면서 향후에 이제 실적 전망이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뭐 금융주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하락했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은 굉장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시장을 좀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실적은 좋았는데 일단 모기지 문제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었다는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구입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세가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게 특징인데요. 뭐 지난달에 주택 기존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판매 호수 같은 거 보더라도 아직까지 주택 경기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기미가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모기지 신청 같은 경우도 리파이낸싱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 또 리파이낸싱에 의한 모기지 신청이 가장 계속해서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실제적인 모기지 신청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소폭이 좀 많이 키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주택 기업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도 좋아져야 될 뿐더러 일단은 가계 수익도 좀 많이 좋아져야 되고 일단 주택 경기 자체가 좀 살아나야 모기지 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공부터 시작해서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죠. 항공주들의 실적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보잉도 올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앞으로의 전망을 상당히 좋게 예상을 했거든요. 보잉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보잉이 최근 들어 우스갯소리 나는데 보잉이 이제 내년 말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그 항공기에 대한 판매가 지금 이제 예약이 다 돼 있다. 실제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비행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입도 선매가 좀 이루어질 정도로 보잉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순이익 자체가 주당 한 1.12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하면서 가장 크는데요. 가장 큰 이면에 일단 항공기 판매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올 연간 이익 전망치도 주당 한 3.8에서 4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로만 끝날 게 아니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보잉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보잉의 끝까지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군수업체는 아니지만 로키드 마틴이라는 군수업체에서도 실제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보잉 쪽으로도 매출을 좀 늘을 정도로 일단 최근 들어 항공기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항공사들도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이 주당 한 43
70% 정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그 적자에서 흑자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좀 큰 폭의 좀 급등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 그런 쪽으로도 그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최근 들어 뭐 국내 항공사에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수요라든지 항공 여객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일단 애널리스트에 대한 그 리포트 전망도 굉장히 지금 이제 좋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반면에 이런 식으로 너무 좋다 그럴 때는 또 하락에 대한 그 압력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항공 여객 수요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되는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항공업계 소식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고질적인 적자, 뭐 고질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금융주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분위기, 실적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기업들을 뜯어놓고 살펴보면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이 어제 주가 낙폭이 좀 나왔는데 원인이 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른 금융사들이 지금 최근 들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오히려 이제 적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3분기 이제 순이익이 주당 한 7센트 정도로 전년 동기에서 일단 흑자에서 적자로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향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적자로 전환했던 게 시장의 가장 큰 오히려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가장 큰 적자 부분을 만들었던 게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했던 게 특징이고요. 대부분이 트레이딩 쪽으로 좀 많이 수익이 구조가 지금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사업 부분 자체가 크게 최근 들어서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그 손실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 중에서도 일단 고질적으로 수익 구조에 대한 다변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대형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품 시장 자체가 이제 견조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같이 트레이딩이 좀 이렇게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 자체가 다른 쪽에서는 실적이 많이 풍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흉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게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 좀 예상하는 게 좀 많이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하지 않는 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행 중에서도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 그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 블랙록이라는 투자자문사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한 60센트 정도로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3분기 매출액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은 하반기에도 매출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 웰스파고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됐는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모멘텀을 많이 못 일으켰던 게 네.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국내사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문사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이렇게 상향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라고 이제 투자자문사가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한 74%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좀 큰 폭이 나타냈는데 전통적인 대형 금융사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좀 이렇게 뚜렷한 그런 상품을 좀 많이 내놓지 못할 때 투자자문사들이 좀 약진하는 모습이 네.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융주 소식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베이지북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앞에서 저희가 모기지 신청 건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베이지북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여전히 좀 침체가 됐다 이런 평가를 했었고 고용 역시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그래도 상승 기조는 미국 경제가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또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표가 좀 많이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 베이지북 발표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 경기 자체가 활동이 대체로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다. 향후에는 좀 이렇게 하향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많이 됐던데요. 네. 일단 10월 달에 일단 그 베이지북 어제 발표됐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던 게 이제 사실인데요. 일단 뭐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더라도 일단 뭐 그쪽 베이지북에서 일단 성명서에 나왔던 문구를 따져버리면 생산과 수주 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이 좀 개선되고 확대됐다는 문구를 좀 사용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문구를 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 그 베이지북을 갖고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대부분 12개 연준에 대한 12개 지역 대부분에서 제조업 경기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제조업 활동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타났던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일단 제조업 경기에는 활동은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고용 자체는 좀 많이 부진했던 게 시장이 좀 약간 이면적인 모습인데요. 일단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미국 경기를 좀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 일단 제조업 경기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 그 반면에 반대급부로 그 고용도 같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제조업 경기가 좋지만은 향후에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을 좀 많이 늘리지 않고 오히려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좀 많이 대체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준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면서 좀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가장 컸던 게 뭐 고용 같은 경우는 기업 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좀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이지북에서 또 큰 그 부분 중에 하나 또 차지하는 게 주택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특별하게 그런 말수라든지 좀 많이 줄어드는데요. 주택 부분은 여전하게 계속 이렇게 부진하다는 게 일단은 베이지북의 그 특징인데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많이 좀 살아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많이 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식 저희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쪽으로도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나왔던 실적장이 또 유럽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상승하면서 또 마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주 같은 게 좀 발표되면서 실적 전망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대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푸조가 그 실적 전망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유럽 증시도 좀 많이 이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다국적 기업 그 화학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바스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좀 크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멘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일단은 늘긴 늘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이게 또 영향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때 주간 그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이 한 21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시장의 전망보다 큰 폭으로 좀 이렇게 감소세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국제 유가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에 앞서 가지고 어제 베이지북이 발표에 따라서 향후에 그 미국에 대한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문구가 좀 이렇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국제유가도 달러가 좀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배럴당 한 2.28달러 정도, 2.9% 정도 크게 상승하면서 81.77달러로 마감했던 게 그 유가의 특징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 0.9달러 정도 좀 하락하면서 온스당 1,333달러로 마감했던 게 어제 상품 시장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천천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발표될 지표 중에서 좀 이렇게 크게 좀 확인해 보여드릴 게 9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이전보다는 예상치가 비슷하게 보합 정도로 지금 나타내는 게 지금 특징인데요.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 들어 발표가 되고 나서 큰 폭의 개선이 있을 때는 요지없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내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10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에 마이너스 0.7로 지수가 발표됐는데 일단 예상하는 게 1.8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신규 수납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표보다 좀 반대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감소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기업 실적도요. 대형주 그 통신 대형주 AT&T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캐터필러, 그다음에 맥도날드, 제록스, 아마존닷컴, 그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 등 이 다방면에서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소폭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에도 좀 많이 좀 회복되고 특히 건설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좀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 전망이 좀 이렇게 상향으로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예정 소식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지난 밤에 그 전날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면 우리 증시도 한 번씩 오를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분명 그 전날 좀 이미 선반영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장 초반에 좀 많이 네. 빠지다가 정부의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그 전전날에 이틀간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었고 어제 이제 또 많이 빠지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주가지수 하락에 대한 것은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세계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있었겠지만 그러한 충격이 좀 단기화된다.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미국과 벌이고 있는 환율 전쟁을 좀 피해간다는 그런 측면에도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빨리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을 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위안화 절상 효과도 또한 중국 내 인플레이션도 잡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꼭 부정적으로 볼 측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중국 시장의 그런 경기가 소프트 랜딩한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좀 피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들은 오히려 중국 경기 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 증시가 드디어 이제 3,000선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2,400선, 2,300선을 저점을 해서 2,700선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다시 2,600까지 조정받고 다시 3,000까지. 그래서 한 400포인트 정도를 등락폭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는 3,000선에 이제 안착을 해서 횡보하는 국면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3,000선은 지난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형성됐던 매물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횡보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도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시장 수급적인 특징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 선물 시장에 서 있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선물을 많이 매도를 했을까?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거는 지난 10월 18일 12,787계약, 그 다음에 1조 2천억이죠. 그 다음에 네. 10월 19일 날은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일부분 이제 환매를 했는데요.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좀 환율과 영향도 이제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인들이 환책을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국내 시장에 자금을 좀 공급을 해왔었는데 더 이상 원화 강세가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들이 약간 부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주도주들에 대한 그런 피로감도 누적이 되었었고 그럼 일단 쉬었다 가야 되는 국면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올해 이제 그 5월 달에 1,100원 초반대에서 일단 지지받고 1,200원대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00원 초반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자금을 이렇게 계속 공급해왔던 네.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이제 1,100원대에서 더 크게 갑자기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외국인들 매수 강도도 좀 약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선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 네. 일단 좀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당분간은 좀 주춤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국내 증시의 흐름도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는 쉬었다 가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런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환율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그 전반적인 그 IT라든가
국내 주도 업종들에 대한 그런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필요한데요. 2분기, 3분기들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4분기까지 더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그런 측면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봐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한 템포를 좀 쉬었다가는 그런 국면들이 좀 접어들 것 같고요. 이러한 국면에 맞춰서 기관과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시 좀 받아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어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공백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말씀 들어봤고요. 업종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업종, 그중에서도 보험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금융업종 내에서도 금융지주 업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향후 전망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듣기도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융업종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금융업종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얻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보험업종도 흐름도 좀 괜찮았었는데요.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금융업종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못 갔었던 금융주 중에서 그 보험업종 섹터가 일단은 네. 좀 약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주 이야기가 나오면은 IT 이야기 자동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금융 IT 업종이기 때문인데 IT 업종 쪽으로도 상승세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IT 업종 하면은 삼성전자만 주목을 해서 네. 답답한 흐름이 아닌가 일단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IT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종목을 한번 수급 흐름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네.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하이닉스 차트 보면 주가 밴드가 2만 원, 2만 1,000원에서 2만 3,900원. 어제 이제 드디어 이제 2만 4,000원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주가의 움직임보다도 매수 주체들의 변화를 좀 감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기관들이 순매도 기조에서 이제는 9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떤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수급 흐름을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매도 기조에서 네.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혼조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은 이제 올 매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지수가 지금 바닥권을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추세 자체가 그렇게 많이 그려졌고 네.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그런 장이 많이 전개가 됐어요. 일단은 74만 원 정도를 네. 바닥권으로 해서 일단 움직임들이 이제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려본다고 하면요. 일단은 지난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형성됐던 자리가 74만 원 정도 부근에서 계속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동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좀 기저 효과에 비해서 좀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네. 하더라도 지금 정도 가격대면 일단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시고 서서히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더 꼼꼼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떻게 장 세워나갈까요? 일단은 오늘 투자 전략은 일단은 그 지수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 증시가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요. 네. 오늘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5일선이 1880이고요. 21선이 1875포인트인데,
이 지점이 일단은 만약에 그 오늘 1880선 이상으로 회복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는 국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만 뭐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1880선을 회복을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안 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의지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1880선을 회복해서 만약 끝난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을 보여주고요. 네. 그렇지 못하고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일단은 맞물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국면도 나타낼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심 종목도 살펴보면 더 좋겠죠.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디스플레이 등은 계속 네. 저점 저점 매수가 계속 유효한 국면이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10% 정도 이상 수익권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해왔었고요. 디램이 이제 4분기에 이제 최악의 국면을 이제 벗어나는 이제 1분기에는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국면이 들기 때문에 IT는 분명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저점 매수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 뭐 중국 원형 차원이라든가 중국 엔진 집단, 차이나 그레이트 등 이런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점시마다 매수해서 홀딩하시는 전력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중수요 저평가된 소외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목군들의 흐름들 본다고 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피로감들이 좀 누적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 IT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들 지지난주에부터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번 주, 지난주 후반에 IT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저평가 소외 됐던 종목 중에서 LG하우스라든가 인터파크, 동국산업 등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하우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건축, 장식자재, 소재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지난 9월에 LG화학에서 분리가 됐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LG하우시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좀 많이 좀 못 갔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를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7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건설 업종에 대한 지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LG하우시스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건설 업종에 대한 부진, 그다음 원가에 대한 그런 부담, 환율 하락에 대한 그런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까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 9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그동안 1년간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고 최근에 횡보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도 이제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9월 10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들도 관심을 본다고 하면 네. 충분히 LG하우시스에 대해서 좀 접근할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LG하우시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중국과 미국의 전략 시장의 중심에서 글로벌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또한 신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하우시스도 4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인해서 일단은 1분기부터는 내년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이 돼서 오늘 LG하우시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 살펴보니까
계속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면 매수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LG 하우시스 매수가는 한 10만 원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 매수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2만 원은 지난 2월달 부근에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펀더멘털은 충분히 좀 될 것 같아서 10만 원 정도 매수에 12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이평선들이 이탈하는 9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항대는 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는 올해 3월달에 형성했던 11만 5천 원 정도 그 네. 부분이 되겠죠. 일단 네. 그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면 12만 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차명 계좌에 대해 상속 증여세를 검토하는 등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가 내일 개막됩니다. 글로벌 환율 문제를 놓고 각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검색 포털 1위 NHN이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에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내용은 같으면서 명칭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공시의 서식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에 국내외 대기업들의 신규 진출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3천억 원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광그룹,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때문에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액션에 취할 그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차명계좌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 좀 최근에 가장 큰 핫 네. 이슈죠.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좀 차명계좌에 대한 좀 법안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고액재산 취득 자금 출처 조기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두 2,075억 원을 적발했는데 네. 이 가운데 차명계좌 231명 1,444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근거가 없어서 그냥 과세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좀 이제 과세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차명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여기에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해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상속증여세 부과 방안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재력가들이 차명계좌로 부를 편법 상속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윤 장관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차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핫 이슈 바로 11월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당장 내일 개최가 되는데 역시 문제로 떠오르는 게 환율이에요. 네, 환율을 두고 참 기싸움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결판을 짓지 않으면 사실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단판을 짓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과연 우리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치닫고 있는 이 세계 환율 전쟁이 결국에는 휴전선언문을 도출하게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일단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각국은 환율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외교적 합의를 논의하게 됩니다. 일단 아무래도 좀 환율 문제가 특정 국가 환율을 좀 거론하기에는 좀 사실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경상수지 흑자폭 조정이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서 좀 각국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환율 문제가 좀 이례적으로 첫날 첫 세션에서 결판이 날 듯한데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첫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환율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단은 주요국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이날 핫 이슈인 환율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내서 첫날 만찬도 있기 전에 제1세션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환율을 얘기해서 아니면 도에 좀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일단 첫날 이 회의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G20 서울회의에서 좀 별다른 소득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 문제 외에도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죠. 경상수지 일정 폭을 조정하자. 이 이야기. 정부가 이야기를 과연 테이블에 꺼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경상수지 폭을 좀 일정 비율로 조절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 환율 논쟁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어떻게 우회적으로 좀 해볼까 이런 데서 나온 안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안에서 경상수지 폭을 좀 조절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사실 지금 우리 정부의 아니고 강대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회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번 환율 전쟁이 G20 공식 회의가 아닌 주요국 양자 간 비공개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극적으로 성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것도 역시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부산 재무장관 회의 때처럼 이번 경주회의 역시도 좀 주요국 장관과 국제금융기구 대표들 간에 활발한 그 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아무래도 그 선언문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11월 정상회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네. 환율 문제 때문에 일본의 그런 비판 아닌 비판을 또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또 의장국으로서 그런 지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이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이 통신업계도 뛰어든 상황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NHN이 오픈마켓 진출 준비한다는 얘기는 계속 업계에서 돌았던 얘기입니다. 네네. 다들 예고된 기사였다 이런 반응들인데요. 일단은 지금 오픈마켓 시장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인수한 옥션과 지마켓이 있고요. 또 SK텔레콤의 투자로 급부상한 11번가 등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아무래도 좀 NHN의 가세로 한층 이 시장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미 사내 오픈마켓과 관련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서 운영에 들어갔고 내년 3월 시범 서비스에 거쳐서 11월에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NHN은 그동안 지식 쇼핑을 운영하면서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쌓은 데다 또 결제 수단인 체크아웃 도입을 통해서 오픈마켓 진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NHN은 오픈마켓 진출 1년 내에 옥션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계속 꾸준히 NHN 오픈마켓 진출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아무래도 업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NHN이 오픈라인 유통 채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황이고 또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업 초기엔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요. 2009년 기준으로 20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오픈마켓에서는 G마켓이 거래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23%, 옥션이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계열사인 11번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서 지난해 거래액 1조 7천억 원으로 8%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또 대기업 계열 전문 쇼핑몰들 롯데닷컴, GX, 이쇼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시장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쇼핑캐스트, 지식 쇼핑, 체크아웃 등 그동안 NHN이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사업을 좀 해왔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업계 몇 군데의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검색 포털 시장에서 1위인 네이버가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이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죠. 말씀대로 시장 판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공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공시가 떴을지 이 공시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공시 내용에 대해서 좀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의 손질이 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좀 뭐 투자자들이라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실 텐데요. 네. 그 투자에 앞서서 좀 공시를 확인하실 때 같은 단어를 입력을 했는데 꼭 코스피 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업체만 나온다든지, 코스닥 네. 시장에 상장된 업체만 나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용어 자체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3, 4분기 잠정 매출액 등 기업 실적이 지금 계속 잠정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다가 매출액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네. 코스닥 업체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왜 코스피 업체들은 나오지 않느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은 왜 나오지 않느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업체들은 영업 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용어들을 좀 몇 개 살펴보니까 일단 대부분이 실적 관련 공시였는데요. 이렇게 영업 실적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유가증권 시장이라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출액, 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공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영어 단어와 한글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좀 달랐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감사보고서 제출, 주가 급등락에 대한 조회 공시, 유상증자 신주의 최종 발행가라는 용어에서도 공시 내용이 모두 달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일단 한국거래소 측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 용어를 공식 용어를 통일화하고 공식 서식 개정에 착수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에 이 뭐 300여 개에 달하는 이 용어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뭐 다시 통일 과정에 좀 착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소셜 커머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직접 가서 먹거나 즐기기에는 조금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소식이죠? 그 소셜 미디어 뭐 그런 트위터나 뭐 네네. 그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와 그런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뭐 신유통 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출범한 지 거의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국내에서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빅뱅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매출액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그런 외국계 벤처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뭐 지난 5월 국내에 본격적으로 선보인 소셜 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600억 원에 이어서 내년에는 3천억 원으로 5배 이상 급팽창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루에만 15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업계에선 최고 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네. 지금 계속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역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웅진이 사내벤처 형식으로 패밀리 CEO를 론칭한 데 이어서요. 사이더스 HQ는 위시 쿠폰을 준비 중이고요. 네. 인터파크나 SK 커뮤니케이션즈,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등도 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의 그룹폰이 중소 벤처기업인 딜즈온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업체 간의 시장 주도권이 좀 계속 좀 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소식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증시에는 반영된 부분이 일정 부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무조건 좀 좋은 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출발 센 증시에서 어떻게 장이 시작되는지 오늘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석을 정확하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